자, 30번. 다음 중 건축법상 내용으로서 옳은 설명은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둘 다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로서 여기까지 좋은데 예정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 이번에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4m에서 접하는 게 아니죠. 이게 대지도로 관계인데 2m 접하면 됩니다. 드나들기만 하면 되니까 2m 접하는 거죠. 이것도 도로 개념에 자동차만 통해 사용되는 것은 제외. 우리 자동차만 다니시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보행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외고요. 2m 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번의 얘기는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뭐 좀 큰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이면 공장은 따로 3,000 이상부터 예외고요. 이런 2,000 이상이면은 크니까 많은 사람 사니까 더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서 2가 추가됐으니까 2,002가 추가됐으니까 원칙적 도로너비 4에다 2를 더하고 도로너비 접하는 도로 2에다 2를 더해서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안 되는 게 축사나 작물 재배사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2,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축사나 작물 재배사라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요거를 관리할 사람만 드나들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으로 제외, 원칙으로 돌아가서 2m 이상 접하면 되는 겁니다. 축사나 작물 재배사라서 틀린 겁니다. 4번의 건축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게 건축과 담장이 건축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지하는 넘어도 됩니다. 지표 아래 부분 지하는 지하로 사람 다니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맞고요. 5번의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8m 이하가 아니고 4.5m 이하죠. 육교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여다지 건축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라. 수직면을 넘어서게 되면 충돌돼서 안 되죠. 열었을 때. 그래서 넘지 않는 구조로 하라. 4.5m 넘어서는 와서 부딪힐 차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넘어도 됩니다. 4.5m 이하에서 안 된다는 거죠. 31번. 다음은 건축법상 이행 강제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우리 1번은 기존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정부가 못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지은 잘못한 위반 건축물이 있고 처음에 적법하게 지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 기존 건축물이 있거든요. 기존 건축물에는 좋은 조치만 해야 돼. 잘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조치 못합니다. 우리 이행강제처럼 무서운 것은 위반 건축에 대한 조치로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 1번이 틀린 건데 기존 건축을 하더라도 공익상 유해한 경우에는 철거 등은 명할 수 있습니다. 철거 등은 명할 수 있지만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이행강제 부과는 못하는 거예요. 기존 건축이라. 그 대신 철거를 명했을 때는 시가 보상,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기존 건축물은요. 근데 위반 건축물은 정당한 보상 안 해주죠. 여러 가지 불이익만. 그리고 2번, 3번이 얼마를 부과하는지 얘기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중대한 위반 4가지, 중대한 위반 4가지, 그리고 기타 위반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중대한 위반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했다. 이거를 초과했다라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이거 4가지를 중대한 위반으로 보거든요. 이 중대한 위반일 때는 약 시가 표준액, 지원수와 시가 표준액의 50%가 최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50%에다가 이 위반 정도가 4가지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약 50%에다가 이 비율을 곱해주는데 100%에서부터 90, 80, 70까지 되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대한 위반이 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제일 중대한 위반이 이것이 100%를 곱해주는 거예요. 100% 1을. 제일 간단한 게 신고, 제일 가벼운 건축이 신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간단한 것이고 이 둘 중에선 용적률 초과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가 제일 중대한 위반 100이고 용적률을 초과에 따라 그 다음에 90%가 되고 건폐율이 70%가 되고 건축 신고는 제일 간단한 90 다음에 80이 나와야 되죠. 요게 70이 되죠. 100, 90, 80, 70이 되는 겁니다. 제일 센 위반, 제일 간단한 위반. 이 중에서는 요게 제일 세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 건축으로 허가 없이 건축했다. 무허가로 건축한 경우죠. 그러면 이행가제금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즉
제곱미터의 50%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 이하 범위에서 그 금액이 최대치죠. 50%가 최대치고 그 이하 범위에서 뭐를 각각 곱해주느냐. 100분의 90을 곱한 게 아니고 100분의 100을 곱해줘야 되죠. 100%짜리니까. 3번이 맞는 게 건표를 초과했다 그러면은 제곱미터 시값 표준액의 50% 곱하기 이 범위에서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다시 80%를 곱해야 되죠. 건표니까 80%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네 가지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10%가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중개 실무는 다릅니다. 지금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하고요. 4번의 허가권자는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명령이 이행될 때 부과하는 거.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1년에 2회 이내에서. 중개 실무는 1년에 한 번씩이죠. 우리 농지법에서 1년에 한 번인데 건축상 이행하자 하면 1년에 2회 이내에서니까 한 번도 좋고 두 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그 다음에 5번의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어요. 그럼 목적 달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이행하지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부과된 이행하지금은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징수를 해야 됩니다. 감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 감면할 수 있다면 누가 돈 내겠습니까? 안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명령 이행한 다음에 깎아달라겠지. 그래서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32번 주택부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건축법과 약간 다른 부분 특례죠. 다른 부분대로 우리 주택법상 단독에서는요. 단독, 다중, 다가구만 얘기합니다. 건축법과 달리 공관은 안 들어가니까 공관은 주택법 따라 짓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얘기해요. 기숙사가 빠지는 게 건축법과 차이점이죠.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우리 준주택이 오노다기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오노다기가 준수에 혹시 또 오노다기 했는데 또 모르실까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에 속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LH공사가 건설했다고 다 국민주택이 아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들어갔을 때만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넘었으면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주택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기처럼 공공사업체가 건설하거나 아니면 공공이 건설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국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거나 주택도시금이 투입돼서 지은 걸 전제로 해서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갖췄을 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라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잖아요. 물론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만 100 이하까지 가능한 게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것은 다 국민주택이 아닌 것을 다 민영이라고 하잖아요. 자, 3번의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 수도권에 소재한 곳이기 때문에 85 이하가 맞는 거예요. 우리 수도권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만 100 이하 아닙니까? 그리고 4번, 5번은 이 두 가지 숫자 좀 구별하라고 낸 건데요. 보통 하나의 단지가 있어도 서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철도나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철도나 고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 정도로 분리된 단지라면은 왔다 갔다 힘드니까 이걸 별개 단지로 보거든요.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데 그 중에서 4번, 4번은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면 적어도 폭이 너비가 20m 이상은 일반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야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별개 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5번에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다라면 이 예정도로는 아직 건설이 안 된 도로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결정은 됐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걸 얘기하죠. 이 정도 특수한 도로라면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어 있어도 각각을 별개 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4번, 5번 구별하시되 맞습니다. 3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항상 주택조합할 때는 지역과 직장에서 운영하는 것과 리모델링 구별하는 게 기본 틀이라고 했죠. 1번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 지역과 직장 조합 두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 즉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 교체나 신규 가입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리모델링은 이런 제한 안 받아요. 이게 왜 지역과 직장만 받는 얘기냐면은 이게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보상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받아라. 남에게 양도 못한다. 지역과 직장조합은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속하잖아요. 리모델링은 건 새로 건설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지위자는 안 되지만 되는 예외 세 가지가 2, 3, 4번이 그 예외에 관련된 것이죠. 2번에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상속인이 받아야 됩니다. 사망 또는 조합원이 무죄죄로 판정돼 자격 상실한 경우에도 사망과 동일하게 조합원을 교체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조합원이 탈퇴하여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인 이상이 되도록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역과 직장은 조합원 수제안을 하는데 건설을 전제로 해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최소 50% 이상의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유지할 수 있죠. 일반에게 더 주는 것, 더 많이 주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지역과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되 20명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해서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면 최소한의 조합주택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50% 이상에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충원할 수 있죠? 20명 미만일 때는 충원 못하는 사유로 옛날엔 충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명 미만이 돼도 충원 못해요. 최소 예정 세대의 50% 이상만 유지가 되면은 조합주택의 기본 성질을 유지하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충원할 수 없는 사유로 기억하셔야 돼. 50% 미만은 충원할 수 있어요. 20명 미만은 충원 못합니다. 또 4번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자로 선된 지위가 양도 등으로 변경이 됐다면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과했다면 핵심 절차인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교체 신규 가입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단 이때도 투기과열지역에서 지위 전매가 제한이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못하는 기간이니까 그때는 양도 안 되겠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변경되는 자는 교체 신규 가입 마찬가지죠. 변경될 때는 교체 신규 가입 당시로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해야 됩니다. 기존 조합원도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부터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내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나 신규 가입되는 자도 설립인가 신청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단 상속은 항상 예외죠. 저절로 상속받는 것이라 상속받는 자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만 틀린 겁니다. 34번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인데, 자 1번은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사업승인 건설 얘기합니다. 제가 사업승인 건설은 대지면적이 작다 10만 미만이면은 마치 관리기획 이반 건설처럼 특광 자치자치도 시장운수만 특광 시장운수 10만 이상이면 관리기획 결정 건설처럼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결국 차이점을 따져보면은 특별시에서부터 대도시장까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운수가 하는 것이 10만 미만, 도지사가 하는 것이 10만 이상, 거기서만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인데 다른 것들이 왜 틀린지를 잘 보세요. 2번에 자, 우리 2번은 국장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유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국장의 사업승인권자가 되는 걸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번은 틀리는 게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지자체와 지방공사를 빼줘야 돼. 자, 우리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한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장이 받는 게 편하다는 취지에서 국장의 사업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자체나 지방공사라면 그 지방에서만 사업을 하겠죠? 오히려 국장이 받아라면 불편하지. 원칙으로 돌아서 지자체장이 받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하나만 물어봤지만 기타 두 가지가 더 있죠. 국장이 사업 승인을 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누가 했든지 사업체에 상관없이 규모가 큰 사업, 330만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할 때 대규모 사업이니까 국장에 관련돼 있다. 또 하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 나누소가 필요해. 긴급하니까 예외 인정한다. 그리고 어떤 지역 균형 개발이나 광역 지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국장이 사업승인 내주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전체. 그리고 3번에 못 감기 때문에 계속 물을 먹었더니만 배만 부릅니다 지금. 3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3년 내 착수하라. 유명한 5년짜리잖아. 건축주택법에서 제가 135 아닌 거 135 따르기 가지고 대표적 나머지가 2년인데 이게 사업 승인 받은 후 착수가 대표적인 5년짜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5년 내에 착수해야 돼. 그리고 4번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에 의한 대지를 조성할 때 민간사업주체라도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주택법상 수용 사용의 특징이죠. 다른 법의 수용 사용은 도중직 사업이라 민간 시행자도 수용 사용권은 가집니다만 주택법에서는 도중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사업주체만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만 수용 사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좋은데 민간인이라 수용 사용 못하는 겁니다. 5번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자는 사업 승인권자가 지정한다. 주택법에서는 큰 사업을 다루기 때문에 원칙은 행정청인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외 둘이 존재하는 그 중에 하나가 혜택을 줘야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또 하나가 공공사업체 믿어주니까 이 두 가지는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속합니다. 즉 사업주체가 지정을 하겠죠. 35번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 공급분 중에서 주로 공공택지에서 짓는 게 적용되죠. 1번입니다.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맞고요. 이번에 사업주가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에서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지는 언제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언제나 안 받는다.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받지만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하려면 우리 전 시간에 3회 때 뵀던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택지에서 다른 얘기 없으면 안 받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된 곳에서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안 받는다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제 많이 지정하려고 규정을 완화된 것을 3회 때 했잖아요. 3번에 관광특구에서는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호텔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 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혜택 받는 거 그거 크죠. 도시형 생활주택 안 받죠. 그리고 경제적위원회에서 안 받기로 의견한 것도 안 받는데 또 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특구에서는 큰 공택을 유도를 해서 관광특구를 훌륭하게 개별시키려고 초고층 높이 혜택 주는 거죠. 초고층 50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주택만 다루기 때문에 한 개층에 곱하기 3을 해주는 게 한 개층이기 때문에 50층 이상 또는 곱하기 3에서 150m 이상 이게 적용 안 받는 겁니다. 4번은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는 자 우리 택지비 공공택지에서는 그 공급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어요. 공급 가격에 일정한 비용을 가산한 급여로 합니다. 그런데 5번에 민간택지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민간택지에서 적용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매입가가 있어도 매입가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액의 일정으로 가산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아주 까다로운 요건 하에서 매입가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네. 불만이 많은 겁니다. 36번에 주택법에서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할 때는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거 맞습니다. 너무 작으면 안 돼. 각 공구별로 최소 300세대 이상. 2번은 다른 얘기인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단지는 최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공구별로 분할할 때는 이 정도는 돼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소 둘로 나누고 각 공구로 300세는 건설되기 최소 전체가 600세대 이상은 되어야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의 사업 주체는 공구별로 할 때는 항상 최초 공구와 기타 공구를 나눠봐야 되죠. 최초 공구라면은 사업 승인 받은 때로부터 먼저 착수해야 되니까 그때로부터 5년 내 착수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4번의 3의 경우 최초 시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 기타 공고라면은 기타 공고는 나중에 하는 것이라 사업 승인 받은 때부터 착수하는 게 아니죠.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일 그때로부터 사업 승인 받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서 2년이 되는 겁니다. 1.3하는 거 2년이니까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의 위 사의 경우에 착수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3번처럼 사업승인 받고 나서 착수할 것을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에 들어가지만 4번 기타 공고는 승인 받은 때부터 하는 착수가 아니잖아요. 최초 착공시로부터 하는 착수라 그때까지 안 한다고 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승인 받고 나서 착수를 할 걸 안 할 때 취소하는 것이라.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37번. 주택부산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등록사업자 민간 출신이죠. 등록사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으로서의 승인. 이게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이거 우리 신설된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새로 지역 직장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고 요거는 입주자 모집할 때야. 어느 사업주든 입주자 모집할 때는 분양은 얼마 해야겠다 그런 것까지 해서 다 승인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는 보통 시장 등에 승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주택의 입주자고 복리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복리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간단하게 신고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인 신고는 민간인이 모집할 때 이기고 공공이 모집할 때는 믿어주기 때문에 이런 승인 신고는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구조죠. 그래서 이건 민간인이기 때문에 승인받는 거 맞고 2번은 토지주택공사라면 공공사업지 아닙니까? 토지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니까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가 맞는 겁니다. 3번은 민간사업주가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한다. 복리시설 입주자죠? 그러니까 시장으로서의 승인이 아니고 신고로 해야 돼요. 상가 등 복리시설은 신고. 그 다음에 4번의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전체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조하여 만들었다. 그러면 공공처럼 봐주시면 돼요. 특히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면 돼요. 여기는 지방공사가 공공이죠.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공처럼 봐야 되니까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에게는 입주자 모집 정보를 달리 정하여 별도로 할 수 이게 특별공급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8번 보시면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이게 반쪽 아파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양을 받는데 주택값만 지고 하고 주택만 분양받았지 토지는 분양받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는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급 아파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 서민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토지 임차인 보호죠. 자,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은 그냥 단순히 맞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를 맺겠죠. 임대 기간은 40년이 최대죠. 40년대로 하되 주택 소유자 75% 이상, 약 4분의 3, 75% 이상의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4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번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주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그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채권 계약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토지 임차인 즉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이런 물권적 효과가 생기다. 지상권 설정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임대료가 중요해요. 임대료가 만약에 비싸다면 반값 아파트 의미가 없어 서민들이 못 삽니다. 그래서 3번은 공공택지의 경우, 4번은 민간택지의 경우인데 민간에는 뭐 무조건 손해봐라 할 수는 없고요. 공공택지는 좀 더 서민들에서 손해봐도 된다. 그런 취지로서 3번의 공공택지라면 토지 임대료는 해당 주의 조성원가 엄청 싼 거죠. 조성된 원가니까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에다가 이자율 정도로 합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임대료는 굉장히 싸겠죠. 4번의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라면 토지 임대료는 토지의 매입가가 틀렸어요. 매입가 가격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이자로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일반적으로 너무 손해는 못 보게 하고 그렇다고 매입가는 아니죠. 매입가면 비싸게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손해봐라. 감정가예요.
이거보다 더 싼 조성원가는 공공택지고 둘을 구별해 보세요. 그리고 5번에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에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최소 2년 지나야지만 청구가. 여기 2년은 주택법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135 아니니까 2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39번이 농지의 소유상한제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했는데 우리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상한제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농업 경영 안 하는 자, 상속, 이농, 주말체험 세 가지 경우만 소유상한제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1번에 상속받은 자는 1만 이내 것에 하나여 1만 이내 농지를 소유. 이게 틀렸습니다. 우리 이농이나 주말체험농은 자체로 농사 안 짓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말 속에 상속만 가지고서는 농사 안 짓는지 짓는 사람도 있으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속받은 자라고 하면 경영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상속받은 자 중에서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란 말이 들어가야만 1만까지 소유하시다가 맞는 것이 됩니다. 1번 주의하시고 2번에 5년 이상 경영한 후 이농했어요. 이농 당시 소유해서 역시 1만까지는 맞는데 5년 아니고 8년 이상이죠. 8년 이상 경영 후 이농해야 1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로. 우리 5년이라는 것은 임대 사용대 사유에서 60세상 고령일 때 5년 넘게 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라 빌려주시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8년 이상 이농입니다. 3번의 상속농지나 주말체험농지는 한국농어총공사에게 위탁하여 맡겨서 임대 사용들을 한다. 그럼 소유상은 초과할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아니고 이농농지를 적어내.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농농지에서 이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주말체험 영농은 본인이 취미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임대 사용대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취미 영농은.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주말체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세대 원당 1000 미만의 것에 하나에 소유할 수 있다? 1000 미만은 맞아요. 세대 원당이 틀렸어요. 원을 빼야 됩니다. 원을 빼면 세대당이 되죠. 그래서 상속이나 이용은 각자 소유로 만을 계산하지만 취미영농은 세대당 면적이 1000 미만입니다. 세대당이라는 것은 각 세대원이 차지하는 총 면적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원 아니고 세대당, 즉 세대원 전부가 서는 총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5번에 소유상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1년 내 초과 소유분을 처분해야 되며 농지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내 팔아야 된다고 3회 때 우리 배웠었죠. 그런데 이제 초과 소유분이면 소유상을 초과했으면 전부를 파는 게 아니고 초과 소유분만 파는 것도 정확하죠. 1년 내 처분해야 되고 이때 미처분 시 1년 내 처분을 안 하게 되면 시장을 소유한 6월 내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처분 명령이죠. 다시 6월 내 처분을 명하는 게 처분 명령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 이행강제금이 참고로 농지상 이행강제금이 농지가에게 20%를 1년에 1회씩 부과하는 겁니다. 40번에 농지부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농장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미리 소유자에게 개별 통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농장에 승인받아서 농장에 승인을 받을 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2번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진흥구역이 어떤 농지의 집단화랑 관련된 핵심 농지가 진흥구역,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보호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뜻은 3번에 나와 있죠. 보호구역은 무엇을 보호해 줄 것이냐. 진흥구역을 보호해 주겠다. 농업진흥구역의 용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것이 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주상공이나 특별시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주상공은 개발할 땅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으로 해서 농사지어라? 안 되죠. 그래서 주상공은 지정할 수 없고 녹지와 비도시에 가능하지만 특별시 녹지지역만큼은 특별히 빠진다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특별시 녹지지역도 지정 못하고 나머지 녹지와 비도시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 다 정확히 맞고 그래서 5번이 틀리는 건데 여기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서 뭐를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주택만이라도 놓고 보라고 이거는 냈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에는 부지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부지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곳은 진흥구역이 아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우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660 이하의 660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어업인 주택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만 620 이하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보호구역이라면 농업인 요건이 없어도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라면 1000 미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진흥구보다는 좀 더 행위제한이 풀어져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제를 정리해드렸고, 하여튼 잘 정리하시고,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수험생에는 추석이 없습니다. 추석이 없어요. 추석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그 문제는 이 정도 요거는 제대로 다 여러분들이 흡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론도 하여튼 빠른 속도로 빨리 여러 번 보는 게 갈수록 나아요. 정확히 보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보는 게 지금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